안녕하세요. 돈워리 BAP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이호영입니다. 지금 녹화하는 이 날이 20일인데요. 오늘 아침, 어제 저녁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날씨가 너무 처진 것 같습니다. 한여름에는 진짜 이게 언제 겨울이 올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뜨겁더니 역시 또 이 대한민국은 절기가 있잖아요.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또 절기가 딱 사람을 살기 좋게 춥게 또 이렇게 만들어 주네요. 근데 아쉬운 게 이제 가을 과일을 좀 맛있게 먹어야 될 텐데 가을에 지금 햇빛이 별로 안 들어 가지고 맛있을까 또 쌀은 잘 익었을까 이런 걱정도 해보는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준비한 주제는 암호화폐의 진격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뭐 관심 가져보셔라 이제 이런 정도로 얘기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는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또 구독을 눌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25번째 촬영하고 있는데 벌써 구독자가 211명 되셨거든요. 또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또 여러분들 해주실 일이 있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입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거를 얘기할 때 이제 지금 그 진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 주제가 발생된 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이제 이렇게 막 벌어지고 있고, 미국에서 이제 미국이 정말 다급하죠. 25년에 이제 그 국채들이 막 넘어오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국채들을 막 미국, 중국하고 일본처럼 이제 팔아제끼고 달러 가치가 막 떨어지기 이렇게 절하되기 시작하면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막 이런 것들 급하게 처리하느라고 막 스테이블 달러 이런 것들을 이제 코인으로 발행하려고 막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이제 비즈국 들어간 이렇게 판을 보면 지금 미국 국채 매입 순위가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은 이제 일본, 영국, 중국,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태국, 캐나다, 한국 뭐 이런 정도로 지금 나와 있고, 그나마 한국이 그래도 10위 안에 들어서 천만다행인 것 같긴 한데, 여기 USDT라고 이제 그 테더라는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거기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보유량이, 미국 국채 보유량이 1130억 달러 정도 이렇게 된대요. 근데 저희가 그 24년에 매입한 순위를 보면, 25년까지 매입한 순위를 보면 저희 나라 자체가 1815억 달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지금 이제 이런 기업들이 매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USDT를 보면 얼마나 미국이 급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이게 USDT가 사실은 이제 중국계란 얘기도 있고 뭐 본사를 뭐 여기 뒀다 저기 뒀다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색깔이 명확치 않아요. 회사의 색깔 자체가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USDC라고 있는데, USDC는 이제 서클이라는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회사라서 한 두 달, 세 달 전까지만 해도 USDC 쪽을 키워주는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딱 보니까 USDT가 미국 국채를 엄청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한국보다도 더 많이 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니까 미국에서 USDT를 인정을 해가고 있는 거죠. 저는 처음에 USDT를 밀어낼 줄 알았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USDC를 키워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워낙 매입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매입하는 양이 많으면 뭐 중국이고 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일단 매입을 해주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USDT라는 미국 그 스테이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자리 잡아가고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에서 많이 발행을 하다 보면 사실 이제 좀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금융 선진국들의 기법이라는 게 100불 가지고 1000불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뭐 리먼 브로더스 때도 그랬겠지만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거품이 너무 심해 가지고 다시 그 거품이 꺼지는 그런 현상들을 저희가 목격할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흔히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나라에서도 많이 했었던 얘기지만, 부동산 유동화 증권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더 유동화 시켜 가지고 뭐 이제 또 이렇게 저 연금, 주택연금도 주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되면, 이게 벌써 국채가 100달러 생기면 100달러를 기반으로 또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또 100달러가 생긴단 말이죠.
그럼 이 $100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은 이제 똑같은 거니까 이게 또 이제 100배가 튀겨질 텐데, 그러면 이제 미국 국채 $100를 만약에 시중에 그러니까 매도하는 게 아니라면 이거를 활용하는 또 다른 이제 금융 기법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채 보유하고 있는 국채 $100, 그리고 또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100, 거기에 이제 지금 이 스태킹이라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종의 적금, 예금 같은 것들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상해 주는. 근데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00, $100, 스태킹하면 스태킹 $100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이 $100 하나 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지금? $300가 됐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이 $300가 발생한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선진 금융 기법을 가지고 이거를 3,000불을 만들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엔 이제 그게 가장 불안한 내용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미국도 그렇고 뭐 그 이외에 다른 국가들도 그렇지만 미국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인제 발행이 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뭐 카드 결제가 되고 시중에서 이제 결제 기능이 발휘하기 시작했을 때 자국 화폐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두려움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들이 무슨 뭐 기축통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결제 기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 나라 자체의 어떤 그 원화를 보존시키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 1 차적으로는. 그다음에 인제 뭐 어떻게 그걸 더 발전시키더라도 이제 그런 기능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에 좀 더 눈여겨서 시장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려로 끝나면 더 좋겠지만 우려가 아니라 만약 진짜 그렇게 막 $100 국채 $100, 스테이블 코인 $100, 그다음에 스태킹 $100 이렇게 돼 버린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일들로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고런 게 제일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들 그 카드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카드가 신용카드인데 요런 스타일로 생겼거든요. 그런데 요게 결제를 자국 화폐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 테더나 USDC로다가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한국에 지난 5 월인가 7 월에 나왔다가 어 멈췄다가 '아 한국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 가지고 다시 실물 카드가 이제 발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발급 비용은 $100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로 치면 뭐 한 10 몇만 원, 14만 원 정도, 14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인제 요 카드는 결제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수도 있고 하나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돼요. 그건 뭐냐면 그러면 저희가 이 이 카드는 항상 계좌를 연결을 시켜 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제 원화, 현금, 결제, 은행을 연결시켜 놓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지금 업비트나 비썸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그런 또 결제 계좌를 연결을 시켜 놓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코인으로 결제하겠다는 코인 중에서도 쭉 나오는 거죠, 안정적인 것들. 그래서 첫 번째가 뭐 스테이블 코인이겠지만 비트코인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더리움으로 할 수도 있고 XRP로 할 수도 있고 거기 시세에 맞게 고 시세에 따라서 이제 결제량을 결정해 주는 인제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코인으로 결제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피부에 와 있다. 아직 내가 닿지 않은 것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홍콩에 인제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 결제 카드가 인제 먼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화폐로다 월급 지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좌에다 전자화폐 넣어 놓으면 이거를 갖고 인제 그 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홍콩에서 그런 것들을 이미 상용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지금 인제 그 코인 관련해 가지고 카드사들이 되게 일사불란해요. 왜냐하면 이 홍콩에 있는 카드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실물 카드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나라는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근데 아직은 이제 그 뭐 지켜보는 상황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이제 BC카드뿐만 아니라 이 여신금융협회하고 8개 그 카드사가 공동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해 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외에 BC카드는 BC카드 자체적으로 KRW-B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가상화폐를 식별하게 하는 그런 이제 티거를 갖다가 상표 출원을 해 놓은 상태고 그거 외에도 BC카드만의 결제 처리하는 그 핵심 기술을 특허 출원을 해 놓은 이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카드사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다. 예 인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인제 피부로 와 닿죠. 쪼금 있으면 여러분들 인제 카드사에 계좌 등록할 때 은행 계좌 등록하거나 아니면 코인 거래소 계좌를 등록을 할 거냐 이런 시기들이 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결제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인제 제가 표로도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 이제 결제 카드를 딱 이제 내죠. 카드를 딱 내면 그 카드를 꽂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결제 정보가 딱 확인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현금으로 할 거냐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거냐 선택을 하죠. 그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내가 코인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USDT, USDC 뭐 더 나아가서는 뭐 거기 이제 이런 거 쭉 뜨겠죠. 그런데 인제 그 카드사가 뭐 100 몇 개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주요 코인 뭐 5개 정도만 딱 할 텐데 거기서 내가 잔고가 있는 것들은 활성화돼 있고 잔고가 없는 것들은 활성화가 안 돼 있고 그럼 그중에서 내가 골라 가지고 뭐 나 USDT로 다 결제하겠다. USDC로 결제하겠다 그러면 그걸 딱 누르면 이제 그게 고 시가에 맞춰 가지고 환전돼 가지고 결제가 딱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럴 때 인제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코인 지갑의 비밀번호들을 여기다 입력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전에 나왔던 뭐 토탈 리콜 이런 영화들 보면 결제할 때 무슨 비밀번호 입력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이제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제가 다 끝나잖아요. 그럼 결제 끝난 다음에 이제 사후 처리가 저희가 뭐가 있어요? 어 거래 취소 내지는 환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기능들도 이 코인 신용카드가 같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두나무하고 네이버가 합병했잖아요. 이제 두나무는 뭐 아시겠지만 현금이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예. 그런데 네이버하고 합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여파가 뭘 거냐? 첫 번째는 이제 두나무가 운영하던 업비트는 세계 4 위의 거래소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어떤 중요성이 있는 거고요. 업비트 뭐 싱가포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다음에 한국 금융당국에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다. 이 두나무 자체가. 그리고 뭐 인제 또 한 가지 저희가 고려해야 될 거는 한국의 특별법에 의하면 네이버가 인제 이 두나무와 합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거래소 토큰은 해당 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네이버는 인제 코인을 만들려고 할 텐데 네이버가 코인을 만들면 그거는 업비트에서 거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우회로다가 만들지 않겠느냐 인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60%가 사용하는 간편 결제 시스템. 그래서 대한민국 최대의 결제 플랫폼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네이버가 그 두나무와 합병을 한 거예요. 두나무는 어마어마한 현금과 어마어마한 거래액이 있는 그런 회사에서 미국 나스닥의 상장 여부를 검토하다가 뭐 이제 검토하다가 네이버와 합병한 핑계가 여러 가지 있어요. 4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별로 핑계는 아니다.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가 여기서 보고 배워야 될 것들 특히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 배웠으면 하는 거는 되게 인제 중소기업 경영자분들이 기업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내 거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개인 재산까지도 그 기업에 다 몰아 넣고 막 그 기업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막 키워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한 2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상속증여세라는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고 심지어 잉여금 놔두면 최근에 어때요? 잉여세도 배당 간주해 가지고 "배당 간주세 때리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기업하고 결혼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냥 기업은 수단이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데 그게 인제 수단이 안 되고 막 목표가 되는 목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저는 두나무 경영진이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이 두나무가 업비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컸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네이버하고 같이 합병함으로써 이제 기업을 M&A 시킨 거죠. 거기에 또 대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대금 가지고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두나무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이 코인 시장에서 또 다른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아이디어나 생각을 가지고 경영자가 이 기업을 경영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시장이 워낙 좁다 보니까 뭐 한국에서 뭐 '중소기업을 어떻게 해 보겠다.' 잘 먹고 잘 살고 자자손손 잘 먹고 이런 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인제 그 뭐 지금 이 나오는 것처럼 삼성이라든가 포스코라든가 현대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처럼 막 이렇게
그 글로벌하게 뭔가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그다음에 그 오너라고 볼 수 있고 그 경영자들이 정말 그 영향력을 막 글로벌하게 끼치면서 어떤 그 기업의 성과나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뭐 말하자면 유태인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가기에는 인제 어 머리가 많이 작죠. 머리가 많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손정희 회장이 뭐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 국부 펀드를 같이 만들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는 것처럼 좀 그런 좀 이 글로벌 경제에 영향력을 미치는 뭐 그렇게 겉으로 나타내지 않더라도 유태인들처럼 뭐 암암리에 뒤에서 이렇게 자금줄을 꽉 쥐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도 저희가 좀 이 한반도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어떠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해 봐요. 그래서 음 저희가 기업을 이렇게 꼭 이렇게 뭐 4 대를 이어가겠다 뭐 100 대를 이런 생각도 좋지만 이제 그거를 내가 내 대에서 어느 정도 하고 그 또 다른 형태로다가 증여나 이게 가업승계가 이루어지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영향력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나무하고 네이버의 합병은 인제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선점한다는 효과. 그래서 인제 한국 디지털 금융의 표준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행보다 인제 이런 얘기합니다.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표준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이 기업들의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이 기술에 대해서만큼은 이 기업이 만든 표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만든 표준을 내가 만드는 게 좋겠어요? 이걸 안 만들어 본 사람들이 날 따라오는 게 편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 디지털 금융의 표준을 선점하는 건 네이버가 어마어마한 또 이 그 검색 포털 엔진 이외에 헤게모니를 가져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나무 네이버의 합병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는 곳 중에 보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선점할 경우에 발행보다는 이제 유통 및 결제 시장이 훨씬 클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금융과 가상자산의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진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라는 코인 발행을 이제 할 텐데 그 자회사인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이제 계열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간접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인제 어 카카오가 갖고 있는 그 코인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버금가는 것들을 해 보고 싶고 그다음에 두나무가 이제 기와 체인이라는 또 코인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인제 클라우드라든가 네이버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용화하는 것까지는 가지 못했었는데 이런 기와 체인이라든가 향후에 나올 체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가깝게 상용화할 수 있는 상품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현실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그리고 인제 또 한 가지는 삼성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접근이에요. 그래서 삼성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결제에 대한 기술 및 결제 시스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스테이블 코인 결제는 암호화폐의 특성상 개인정보 보호와 해킹 등에 대한 방어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삼성전자는 구글의 인제 어떤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의 지배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한된 영향력을 갖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시장의 경쟁자들은 어플리케이션 위주의 소프트웨어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애플도 마찬가지겠지만 스마트폰 세상에서 하드웨어를 통한 사용자 안전성을 도모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선점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제 테슬라 스마트폰 나온 거 아시죠? 테슬라 스마트폰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이렇게 미국을 들여다봤더니 미국에 애플하고 삼성 두 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애플은 이제 ISO라는 그런 걸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안드로이드를 쓰는 것 중에는 이제 삼성이 단연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아서 이 삼성이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에 대한 그런 시장 하드웨어 시장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제 어
그 테슬라에서 스마트폰을 급하게 출시했죠. 급하게. 왜냐면 올해 시장이 너무 급하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 삼성전자가 스테이블 코인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를 한번 볼 수 있는 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이 어떻게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 접근을 해왔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2019년에 맨 밑에 보시면 이제 2019년에 갤럭시 S10 암호화폐 개인 키를 안전하게 보관하려는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라는 걸 이제 탑재를 했고, D앱 지갑 서비스라는 것을 이제 모바일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선점하려고 주력을 했죠. 그리고 이제 2022년에는 삼성전자가 블록 데이터 조사에서 세계 블록체인 투자 기업 4위에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블록체인에 투자를 많이 했고, 한국은행의 이제 그 CBDC 디지털 화폐 개발 사업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22년에. 그리고 이제 25년에 급박하게 돌아간 내용을 보시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라는 것들이 이제 허용 되는 정책이 이제 있는 거에 따라서 비트코인 투자 가능성들이 막 거론이 됐죠. 왜냐면 삼성전자의 이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비트코인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겠느냐. 일단 딴 은행에서 막 자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도 타격이 있는 거죠. 25년 7월 14일에는 또 해외 법인 간 송금용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삼성전자가 가능성을 언급을 했죠. 근데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으로다가 국제 결제를 이제 삼성이 하게 되면 연간 1,300억 원의 그 수수료 비용이 절감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뭐 1,300억이 어떻게 보면 뭐 작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크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1,300억 정도가 절감되는 시장을 눈뜨고 볼 리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삼성이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배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글로벌 스마트폰 플랫폼이 배포 채널로서 이제 삼성전자의 이런 스마트폰들이 주목받고 있는 거고, 또 올해 8월에 있었던 일은 삼성전자가 이제 삼정 KPMG 뭐 회계법인이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는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10월 달에 있었던 일은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하고 파트너십을 확대한다는 발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7,500만 명 이상의 갤럭시 사용자가 삼성페이나 삼성 월렛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직접 구입하고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여기서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굳이 그런 것들이 발표되지 않았더라도 삼성이 이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지는 않았구나. 이런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코인 시장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그런 것들을 더 파악해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내 자산 포트폴리오라든가 아니면 내가 기업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략 좀 이렇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하고 좀 더 얘기 나눠 보시고 진행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규모를 한번 봤어요. 크게 두 가지니까 발행 시장하고 유통 시장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로는 유통 시장은 발행 시장의 100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업이 일단 첫 번째 신경 써야 될 건 뭐예요? 유통 시장에 들어가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발행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발행을 하더라도 이 발행은 그냥 발행인 거고 유통 시장에 더 신경을 써야 비즈니스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행 시장 규모 US 달러로 봤을 때 연간 2025년 중반 기준으로 보면 2,500억 달러에서 2,700억 달러 수준의 발행이 되고 있다. 한화로 보면 357조에서 한 386조. 저희 나라 1년 예산이 한 650조 정도 되니까 거의 절반에 이르는 금액들이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테더 같은 경우가 228조 원을 가지고 있고, USDC가 85조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USDT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죠. 예. 그건 유통시장의 규모는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삼경 7천조 원에서 삼경 9천조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비자 플러스 마스터카드의 연간 결제액을 상회하는 금액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 결제 시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유통 시장에서 더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2천 그러니까 357조 원, 386조 원 정도의 발행 시장이 삼경 7천억 시장, 삼경 9천억 시장으로 커지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번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저께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소식이 어떤 게 있나 이제 이렇게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조작된 금은 가격 실물 수요로 회복. 비트코인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이제 맥스 카이저라는 암호화폐 시장의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 본위제 지지자인 이제 피터 시프루는 이제 맥스 카이저랑은 좀 반대되는 사람이라는데 중국의 금 담보 암호화폐가 비트코인보다 우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한 거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아직도 많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XRP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가상 화폐 쪽으로 가는 거고요. 요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금하고 비슷하게 안전 자산으로다가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구글은 이제 북한 탈취 넘어 블록체인을 무기화한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악성 코드를 배포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죠.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이게 그 바이러스가 되게 위험할 것 같다. 왜냐면 이게 다 전자시장이니까 이게 커넥션이니까. 그런데 이제 구글에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방하고 있는 거죠. 바이낸스라는 그 거래소가 바이낸스 그 암호화 화폐를 코인을 발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지난번에 한번 폭락이 있었잖아요. 바이낸스가 잘못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1,000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2,000 목표로다가 올라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 자산이라 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금이 예를 들어서 40만 원 갔는데 4만 원으로 빠졌어. 그다음에 금 사겠어요, 여러분? 안 사요. 예. 또 뭐 금이라는 무슨 큰 뭐 맨날 대한민국 주식 거래소에 어떤 그 주식이 있었는데 막 거래가 되다가 어느 순간 주식 거래가 안 되는 거야. 이유도 없어.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회사 대표가 막았다. 거래 안 되게 물량을 다 빨아들였다. 여러분 그 회사 주식 그다음부터요. 시중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대주주가 장난치니까. 근데 BNB가 그때 거래를 못하게 막았잖아요. 시스템이 잘못됐든 의도적이든 어쨌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메인들은 잘 안 들어가죠. 아마 제가 보기엔 이탈률이 엄청 많을 거예요. 거래소 이탈률이. 그래서 저도 그 바이낸스 가입하려고 지금 계속 대기 중이다가 그 사건 딱 난 다음에 앱을 지워버렸어요. 왜냐면 그런데 굳이 제가 힘들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또 지금 이제 소식 중에는 아직 시작일 뿐이다. 그러면서 XRP 선물 ETF, 현물 ETF 시대를 앞두고 예열이 되고 있는 중이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 온더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나스닥의 토크나 증권 계획을 보류하라. 이렇게 이제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가장 큰 메리트는 탈중앙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게 알고 있는 최근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중앙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어쨌든 은행이라는 거는 그 현금이나 이런 것들로 먹고 사는 회사들이었잖아요. 그죠? 중개소였었죠, 중개소. 뭐 거래소, 뭐 결제원, 뭐 이런 다 그런 거죠, 이런 게. 근데 이제 이 암호화폐가 상용화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데 기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지는 그냥 일부 조그만 기능만 있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기존 금융권은 어때요? 이 코인이라는 시장에 자기네들도 들어가려고 엄청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코인 시장 자체가 뭐예요? 탈중앙화잖아요. 이게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면은 코인이 예를 들어서 중앙화가 돼 버리면 메리트가 절반이 날아가는 거죠. 아니 절반 이상이 날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코인 거래하는 것들도 인제 다 정부에서 알게 되고 정부에서 통제하고 정부에서 관여하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금융결제원에서 코인도 인제 같이 결제 시스템에 들어간다. 이거 되게 웃겨 버리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되고 지금처럼 쭉 진행이 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은행이라든지 뭐 신한은행 뭐 많잖아요? 그거 다 예. 절반은 퇴사하겠죠?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금융기관 전산 시스템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 한눈으로도 복잡하지 않으세요? 한눈으로 보기에도 뭐가 많잖아요. 전자금융 서버, 뭐 거래 처리 서버, 단말 서버, 경보계, 계정계, 대외계. 그다음에 대외 채널로는 이제 금융 공동망,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뭐 이런 것들이 뭐 각종 은행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 전통금융과 디파이의 차이에 나와 있는데 어때요? 디파이 쪽에서 탈금융 쪽에서는 뭐 간단하잖아요, 그죠? 개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결제하면 되고 하니까 물론 그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한 금융거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을 하니까 이 개인 참여자들의 역할이 많이 중요시 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제 암호화폐의 어떤 이런 비중, 중요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커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세계 경제, 세계 국가들 부채 과다로 인해서 이제 이 암호화폐가 어떤 탈출구 역할을 해주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유럽 쪽에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런 때 발행된 국채가 대부분 2025년이 만기이다 보니 그런 것들이 만기가 도래했을 때 지금 일본하고 중국이 미국 국채를 갖다 매도하고 양을 줄여가는 비중을 줄여가는 상황이고 신규 매입을 안 해주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된 거라 그 탈출구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선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향후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유동화 시장에서 어떤 기법들이 도입이 돼서 암호화폐들이 더욱더 버블이 될 거냐라는 이제 우려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암호화폐가 대세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상황에 지금 현재를 적응하는 거는 경영인 내지는 현대인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나름 준비한 내용 전달했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